오늘 특강은 제 책을 시작으로 NFT와 NFT 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NFT 아트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NFT 아트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렇게 크게 4부분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NFT 아트테크라는 책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책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책의 집필 방향과 집필 목표가 이번 특강의 이유와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아트테크에 관한 내용이지만 실상은 어떻게 하면은 NFT 아트에 대해서 쉽게 좀 설명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NFT 아트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법을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굉장히 고민한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NFT 아트는 무엇이고, NFT 아트란 무엇인지, 왜 알아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독자분들이 큰 틀을 보고 NFT 아트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지 그 큰 틀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NFT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고 있고, 정말 이 책을 출간하고 나서 인쇄소에 넘기고 나서도 정말 수정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들의 프로그램들을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그런 세세한 부분들을 알려드리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독자분들이 큰 틀을 보고 NFT 아트에 좀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다, 이런 큰 틀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NFT 아트 시장은 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접근하는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끔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트, 사진, 영상이 있다면 크리에이터 부분을, 그리고 NFT 아트, 디지털 아트를 구매해 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제 컬렉터 부분을,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티에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다면 이 커뮤니티와 관련돼서 책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큰 틀 안에서 독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강도 왜 NFT 아트를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NFT와 NFT 아트는 무엇인지, 그러면 어떻게 NFT 아트는 활용될 수 있는지, 이렇게 3부분으로 한번 찾아볼까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NFT와 NFT 아트는 무엇인가요? 너무나 유명한 그림입니다.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인데요. 두 작품들 중에서 어떤 것이 복사본일까요? 어떤 것이 복사본일까요? 네, 둘 다 복사본이죠. 예, 원본은 미국 뉴욕의 모마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 다 복사본인데 결국 데이터가 같다는 의미인데, 그러면 디지털 아트의 태식적인 한계, 항상 무제한으로 복제될 수 있고 무제한으로 재생산될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아트는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디지털 아트, 디지털 컨텐츠, 복제될 수 있는 디지털 컨텐츠 중에서 이것이 바로 진짜야, 이것이 바로 원본이야, 이것이 바로 누구 거야 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술이 바로 NFT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조와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별이 빛나는 밤 작품이 있으면 여기에 작품 제목, 별이 빛나는 밤, 작품 설명, 별이 빛나는 밤은 어쩌고 저쩌고, 작가는 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디지털 아트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그리고 고유 번호가 딱 붙여지고, 그리고 특정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체결되는 이런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이 더해져서 바로 NFT 아트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NFT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래서 뭐 N은 뭐고 F는 뭐고 T는 뭐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그 의미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예로 드는 것이 이제 인터넷인데요.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것이 인터넷인데 인터넷을 한번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면 보통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는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컴퓨터가 TCP/IP 프로토콜에 의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이지만 TCP/IP 프로토콜이 뭔지 혹시 알고 사용하시나요? 두 번째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이란 전 세계의 컴퓨터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하나의 거대한 컴퓨터 통신망이다. 요 정의가 조금 더 이해되시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이 저는 꼭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그 NFT의 기술적인 의미는 몰라도 된다. 우리에게 주는 의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우리는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NFT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디지털 컨텐츠, 우리는 이제 좀 미술 시장에서 좀 좁혀서 본다면 디지털 아트의 원본, 소유권을 증명하는 기술이다. 이것이 바로 진짜 디지털 아트야. 이것이 바로 누구 거야 라고 증명해주는 기술이 바로 NFT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디지털 아트의 프로비넌스다. 그 미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은 프로비넌스에 대해서 조금 이제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프로비넌스는 미술품의 소장 이력을 기록한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미술 작품이 누구 건지를 다 기록해놓은 문서인데요. 그래서 미술 작품이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 기록된 문서다. 그래서 이 프로비넌스는 작품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때 그리고 가격과 가치를 판단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바로 제가 이 NFT는 디지털 아트의 프로비넌스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진은 그 소더비에서 진행한 미국 추상 표현주의 화가의 마크 로스코의 화이트 센터라는 작품의 경매 장면입니다. 그 당시 그 미국의 록펠러 3세가 1,100만 원을 주고 구매한 이 화이트 센터라는 작품이 2007년도에 946억 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나온 기사를 보면 색다른 유명한 컬렉터가 소장했거나 색다른 소장 이력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작품 가치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다시 NFT 아트로 좀 돌아와서 살펴보면 NFT 아트는 블록체인에 자동으로 거래 이력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NFT도 디지털 아트의 프로비넌스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디지털 아트의 프로비넌스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면 NFT가 디지털 아트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원본을 증명하는 기술이라면 NFT 아트는 무엇인가? 이 문장을 제가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NFT로 발행한 예술 작품들의 집합체 정도로 지금의 NFT 아트를 좀 정의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유권 증명이 되는, 원본이 증명되는 디지털 아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디지털 NFT 아트에 대해서 범위가 이제 굉장히 많이 논의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최대한 넓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이제 NFT 아트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역사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워낙 그 역사가 짧기 때문에 NFT 아트 시장에서 굵직한 의의를 남긴 몇 가지의 작품들을 좀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그 디지털 아트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항상 무제한 복제, 무제한 재생산되는 이런 태생적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아티스트들은 항상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삭제나 수정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디지털 아트에 접목시켜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2014년도 그 케빈 맥코이라는 작가가 제작한 퀀텀이라는 NFT 작품입니다. 당시 이때는 NFT라는 언어도 없어서, 용어도 없어서 그 수익화된 그래픽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볼 작품은 바로 최초의 PFP NFT라고 불려지는 크립토 펑크라는 프로젝트입니다. 2017년도 라바레스에서 제작한 크립토 펑크인데요. 그 소유자가 SNS의 프로필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PFP NFT라고 이제 불리기도 했는데, 이 작품은 이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랜덤하게 조합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이 나올지 이제 예상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 나온다. 그런데 이때 당시 1만 개를 발행을 했는데, 이제 1000개는 개발자들이 갖고 나머지 이제 9000개는 무료로 배포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인기가 없어서 가져가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그 미국의 한 언론에서 이제 NFT 아트에 대해서 조명을 하면서 그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정말 몇십억에 지금 이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작품은 BAYC NFT 이제 프로젝트입니다. 그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 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고, 어떤 이야기냐면 가상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큰 부자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에 지루해져 버린 원숭이들의 늪지에 아지트를 만들어 숨어 버렸다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는 그 NFT인데요. 그 가장 큰 특징은 이 BAYC NFT 소유자들, 홀더들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그 커뮤니티 멤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이 BAYC의 NFT 시장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또 더군다나 그 NFT 홀더들에게 저작권까지 권리 범위에 포함해서 BAYC NFT를 갖고 있는 소유자들은 이 작품들, 이 NFT를 활용해서 또 다른 제품을 만들고 또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 생태계가 커진 그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작품 역시 이제 굉장히 NFT 아트 시장에서 역사를 남긴 작품인데요. 바로 이 비플의 매일 첫 5000일이라는 작품입니다. 그 경매 시작 단 18분 만에 830억 원을 돌파를 했고, 또 현존하는 작가 작품 경매 순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제프 쿤스 그리고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그 작가에 이어서 바로 이 현존하는 작가의 세 번째로 높은 금액으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플이라는 예명을 지은 마이크 윈켈만이라는 작가가 14년 동안 5000개의 작품을 합성해서 이렇게 하나로 제작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 이후에 이 역소리 나는 이 경매 소식에 정말 2021년도거든요. 2021년도는 정말 NF해라고 할 정도로 그 영국의 콜린스 사정에서 2021년의 대표적인 단어로 NFT를 꼽을 정도로 2021년도는 NFT의 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NFT 아트를 알아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미술 시장의 새로운 해결사가 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작가와 컬렉터의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NFT 아트를 발행을 할 수 있고, 또 판매금도 작가의 암호화폐 지갑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중간 유통 단계인 갤러리에게 가는 이제 수수료도 이제 아낄 수 있고, 또 구매자와 작가가 직접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유대감 형성에도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작가와 컬렉터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두 번째는 로열티 설정에 따라 작가의 권리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열티는 작품의 재판매, 2차 판매가 이루어질 때 최초 창작자인 작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NFT를 이제 발행을 할 때 작가가 그 로열티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적으로 자동 정산되게 설정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로열티 설정 기능은 기존 이제 실물 거래 같은 경우에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판매가 됐는지 추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NFT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의 자동으로 거래 이력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런 기존의 불투명한 거래 과정에서 창작자가 배제되고 소요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NFT 아트의 가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상승하게 되는데 이 상승분에서도 작가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그 작가와 구매자의 이제 직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기존 미술 시장에서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신진 작가들의 활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넓어졌다. 또한 더 나아가서 그 다양한 영역의 이제 창작자들이 NFT 아트 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생산자층도 넓어지고 또 온라인으로 미술품을 구매할 수 있다 보니 구매층도 더 다양해져서 결국 미술 시장의 저변도 확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미술 시장을 더 넘어가서 NFT가 왜 또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우리는 왜 NFT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지 저는 좀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두 번째는 그 미술 시장에서 더 나아가서 이 메타버스와 NFT는 공생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메타버스는 뭐 새로운 버전의 인터넷, 아니면 뭐 가상 공간의 집합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메타버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사용자가 단순히 소비자로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과 판매도 같이 진행하는 프로슈머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제작한 뭐 아이템, 예를 들면 이제 아이템 같은 경우를 누군가 복제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들이 나오게 되고 NFT는 바로 그 메타버스 내에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의 소유권을 증명해 줌으로써 그 메타버스 내에서도 디지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메타버스와 NFT는 공생관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NFT도 메타버스와 함께 같이 살아남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바로 NFT의 뿌리가 블록체인, 그리고 웹 3.0 시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거론되는 기술인데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이다. 이 블록체인의 장점들을 이야기해보면 데이터를 인으로 변경하고 수정할 수 없기 때문에 영구적이고, 그리고 분산 네트워크를 통해서 거래자 간의 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신뢰가 부여되고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기술이 바로 NFT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의 장점을 NFT가 모두 갖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그리고 직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온라인 세상에서 신뢰와 보안이 강화될 수 있다. 특히나 지금 이제 웹 3.0 시대로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웹 3.0 시대는 콘텐츠와 이제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되면서 콘텐츠의 보안 강화가 필요하고 이제 소유권 인정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바로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과 NFT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NFT, 웹 3.0 시대도 역시 메타버스처럼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